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외국 항공사 직원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평생 최고급 서비스만 누려온 유럽의 상위 1% 인사들이 일본 골프 여행 중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한국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불과 몇 분 만에 이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펼쳐진 감탄의 연속, 위급 상황에서 목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거리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놀라운 모습까지. 과연 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맞나? 라며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한국 체류 3일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입니다. 저는 에어한자 항공에서 15년째 고객관계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제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위스의 고액 자산가 12분을 모시고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전세기에 동승하고 있었어요. 율리우스 글로벌 투자 은행 대표, 카를 첨단 바이오 연구소 소장, 에른스트 글로벌 관광 컨설팅 그룹 대표 등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 연배의 이분들은 30년 넘게 이어온 골프 동호회 모임을 위해 간사이 지역 명문 골프장에서 일주일간 라운딩을 즐길 예정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일본 열도에 접근하면서 강력한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간사이 공항을 비롯한 일본 주요 공항들이 일시에 폐쇄되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장단은 긴급 회의를 거쳐 여러 대체 공항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최종 결정했어요.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한국에 대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이름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고 한국을 단순히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 분들은 한국을 북한과 혼동하며 과연 안전한 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을지 노골적으로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기에 스위스의 유서 깊은 VIP 고객들이 과연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유도와 함께 전세기 승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토콜을 즉시 가동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어가 능통한 지상 직원을 대기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은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에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착륙 과정 또한 완벽한 활주로 상태와 정확한 지상 관제 유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게이트까지의 이동 경로까지 미리 확보되어 있었고 마치 예정된 운항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죠. 터미널에 들어서자 공항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입국하게 된 외국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별도 동선까지 즉석에서 마련해 주었으며 독일어 통역 직원을 배치하여 승객들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최적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율리우스 대표는 취리 공항에서도 이런 수준의 외국어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연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연세 많은 승객들의 특성을 고려해 천천히 정중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국 수속은 예상했던 복잡한 절차나 오랜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서류 작업도 직원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언어 장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골프장과의 연락까지 직접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세심함에 승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임시 체류를 위한 숙소 안내 또한 완벽했습니다. 강남과 명동 지역의 최고급 호텔들을 추천하며 각 호텔의 특징과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골프를 좋아하는 승객들을 위해 인근 골프장 정보까지 제공하는 철저한 준비성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율리우스 대표는 저에게 40년간 전 세계 공항을 이용해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위기 대응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표했죠.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 루카스 자신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스위스 승객들은 한국의 첫 도심 풍경을 마주하며 연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속도로 양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엄청난 규모와 질서. 정연한 배치에 모두가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율리우스 대표는 스위스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계획도시를 보기 어렵다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각 단지마다 녹지 공간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상업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에른스트 글로벌 관광 컨설팅 그룹 대표는 서울의 도시 계획 완성도가 유럽의 어떤 선진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평하더군요. 강남 지역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마치 한낮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카를 첨단 바이오 연구소 소장은 이런 안전하고 활기찬 야간 환경을 스위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높은 치안 수준과 시민들의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어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는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며 각 승객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즉시 제안하더군요.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저층 객실을 배정하고 식단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해 별도 메뉴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시어지 서비스였어요. 갑작스럽게 한국에 머물게 된 상황인데도 컨시어지는 다음 날부터 3일간의 일정을 즉석에서 제안해 주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는 서울 근교의 명문 골프장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고궁과 박물관 투어를 추천했죠. 각 장소의 특징과 이동 시간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승객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보였던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은 세 번째 놀라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식 조식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소화를 고려한 부드러운 음식들과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저염식 메뉴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죠. 식당 직원들의 서비스 또한 놀라웠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도움을 제공하는 배려심에 승객들은 깊은 인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리우스 대표는 스위스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수준의 세심한 배려를 받기 어렵다고 극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호텔 조식 후 주변을 산책하면서 저희는 네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대로를 걸어가는데 보도가 넓고 평평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곳곳에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벤치도 인상적이었죠.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앉을 수 있었으며
벤치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발터 건축 설계 스튜디오 대표는 이런 완벽하고 세심한 도시 설계를 스위스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면서 승객들은 5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역사 내부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점자 안내문과 음성 안내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객들의 뛰어난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지만 모두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질서 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은 스위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이었죠. 지하철 내부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안했으며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차량 내부의 청결도 인상적이었는데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배려 정신이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스위스 승객들이 탑승하자마자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양보하는 모습에 에른스트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는 듯 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6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죠. 가로등과 간판들도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카를 소장은 이런 통일된 도시 디자인이 도시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감탄했고 스위스의 오래된 도시들도 이런 현대적 감각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카를 첨단 바이오 연구소 소장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던 터라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율리우스 대표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과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호텔 프론트에서 즉시 119에 신고했고 놀랍게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의 전문성에 승객들은 첫 번째로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유럽의 어떤 구급 대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처치하는 모습에 저와 승객들은 감탄했죠. 구급차 내부 시설 또한 놀라웠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구급 대원 중 한 분이 간단한 영어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어 동행하는 저희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삼성병원의 응급실 규모와 시설 수준은 유럽의 대형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응급실 내부가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고 각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할 틈이 없게 설계되어 있었죠. 접수 과정에서 승객들은 세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즉시 배치되어 독일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스위스 의료보험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외국인 환자 대응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병원은 유럽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도 짧았어요. 응급실이라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중증도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심장 질환, 의심 환자인 카를 소장은 10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어 안심할 수 있었죠. 담당 의사를 만난 순간 승객들은 네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응급실로 내려와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하고 필요시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전문의가 직접 진료에 참여하는 모습에 놀라웠어요. 의사의 전문성과 경험도 놀라웠는데 독일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어 의학 용어를 독일어로도 설명해 주는 것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검사 과정의 신속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가슴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죠. 스위스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만 해도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응급실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정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검사 장비의 수준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장비가 최신형이었고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되어 있어서 고령의 환자도 불편함 없이 검사받을 수 있었죠. 특히 심장 초음파 검사실은 호텔 객실처럼 쾌적했고 검사하는 동안 환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한 음악까지 틀어주는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여행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부정맥으로 진단되었고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의사는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하루 더 경과 관찰을 권했습니다. 처방전을 받는 과정에서 승객들은 5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약사가 환자의 나이와 기존 복용 약물을 고려해 약물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복용하던 약물 목록을 보여주자 각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 새로 처방된 약과의 병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주는 전문적인 복약 상담은 유럽의 대형 병원에서도 쉽게 받기 어려운 서비스라고 느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감동적이었죠. 각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 복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독일어로 번역된 복약 안내서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심지어 스위스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약까지 처방해주는 세심함에 모든 승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치료비 정산 과정에서 승객들은 6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응급실 진료비, 각종 검사비, 처방약 값을 모두 합쳐도 스위스 병원비의 15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오히려 고령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비용을 할인해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의사부터 간호사, 검사기사, 약사,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환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번역 앱을 활용하거나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천천히 정중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병원 시설 전체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복도와 화장실은 물론이고 모든 공간이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 공기 정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과정마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주더군요. 이러한 따뜻한 관심은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도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율리우스 대표는 스위스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많지만 이런 수준의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인 비용 구조는 스위스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저에게 강조하는 듯 했죠. 카를 소장도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모든 승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셋째 날 오전,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 이날의 경험들은 그야말로 연속된 문화 충격이었죠. 강남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많은 승객들이 몰려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강장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어 내리는 승객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스위스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준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저희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부가 탑승하자 즉시 여러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내주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양보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다음 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했는데 역무원이 나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승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세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가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죠.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하는 시민들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와 예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리 청소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떨어진 쓰레기가 있으면 지나가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저희는 네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직원이 가장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메뉴 설명도 천천히 해주었고 음료 온도까지 세심하게 물어보며 배려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독일어 메뉴판까지 준비해서 보여주는 세심함에 저희는 모두 놀라워했죠. 이태원으로 이동하면서 저희는 다섯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듣고 방문했는데 정말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원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희는 여섯 번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 저희가 스위스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라며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각자의 입맛을 고려해 맵기 조절까지 해주었죠. 스위스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저와 승객들은 깊은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명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곱 번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너려고 하자 지나가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시민은 시각장애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신호등 소리를 들려주며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건너편에 도착한 후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을 알려주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산타워를 올라가는 케이블카에서 저희는 여덟 번째 감동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직원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었으며 탑승 시간도 충분히 주었어요. 운행 중에도 서울 전망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죠. 율리우스 대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관광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뻗어있는 도로와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모든 승객이 탄성을 질렀어요. 특히 밤이 되면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 같았죠. 에른스트 대표는 제네바 야경보다 더 아름답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명동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9번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거리에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러 가거나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여성들까지 모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거리를 이용하는 모습에 저는 놀랐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것을 사면서 저는 10번째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한국 과자 중에서 어르신들 입맛에 맞을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마지막 차 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먼저 타도록 양보해 주었고요. 계단에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본격적인 쇼핑과 문화체험의 날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롯데월드 타워와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한국의 현대적 상업 문화를 경험하며 저희 스위스 고액 자산가들의 쇼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첫 번째 압도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웅장함이 스위스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내부 시설의 완성도가 놀라웠죠. 율리우스 대표는 건축학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와 승차감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귀가 멍멍해지지 않도록 기압 조절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높이와 서울 전경을 볼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죠.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과 멀리 보이는 산들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특히 도시 계획의 체계성에 저희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무질서하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킨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층으로 내려와서 저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브랜드 매장들의 규모와 진열 상태가 파리나 밀라노의 명품 거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K브랜드들의 완성도에 저는 놀랐는데 유럽 명품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죠. 명품 매장에서 승객들은 네 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스위스 최고급 백화점을 능가하는 듯 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서 최적의 제품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관리 방법부터 스위스로 배송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으며 심지어 스위스 현지에서 수선이나 관리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까지 안내해주는 완벽함에 저희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코엑스몰로 이동해서 승객들은 5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에 이런 거대한 쇼핑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는데 자연광과 같은 조명 시스템과 완벽한 공기 순환으로 지하에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통로도 넓고 천장도 높아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점에 들른 것이 6번째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보문고의 규모와 시설에 저희는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독서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도서 코너의 충실함에 놀랐습니다. 독일어로 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구비되어 있었고 스위스에서 출간된 책들까지 찾을 수 있었죠. 서점 직원에게 문의하자 없는 책은 주문해서 구해올 수 있다고 안내해 주어 저는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승객들은 7번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실내 수족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컸고 해저 터널을 걸어가면서 상어와 가오리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각 전시관마다 생태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교육적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배려도 완벽했습니다.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휠체어나 유모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되었죠. 직원들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천천히 안내해 주었고 사진 촬영까지 도와드리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한 식당에서 승객들은 8번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궁중요리 전문점이었는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역사적 배경과 조리법을 설명해 주어서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식당 내부 인테리어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가구와 현대적 조명이 어우러져 격조 높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서빙하는 직원들도 한복을 입고 있어서 전통 문화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셰프가 직접 나와서 요리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각 재료의 특성과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의 노하우까지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이는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받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마무리하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차의 종류와 효능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올바른 차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와 세련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카를 소장은 이런 문화적 깊이를 가진 나라에서 현대적 발전까지 이루어낸 것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예상치 못한 한국 체류를 마치고 스위스로 돌아가는 날, 모든 승객들의 표정에서 깊은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의 당황스럽고 불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더 머물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서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리우스 대표는 30년간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서비스와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는 처음이라고 극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모두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밝혔죠. 에른스트 대표는 스위스로 돌아가면 자신이 소속된 그룹 직원들에게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파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기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승객들이 한국을 극찬했고 특히 율리우스 대표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다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스위스 경제계를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스위스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번째 충격파가 일어났어요. 스위스 최대 일간지인 노이취르어 차이퉁이 일면에 한국의 기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유럽 우월주의를 고수해온 스위스 고액 자산가들이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까지 극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바젤 지역 신문들도 잇따라 후속 보도를 했으며 카를 소장의 병원 경험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스위스 의료진들도 한국의 환자 중심 서비스와 합리적 비용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취리히 대학병원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경제계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의 선진 시스템들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공항 운영 시스템과 대중교통체계, 그리고 고객 서비스 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연방교통부에서 인천공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취리히 공항의 고질적인 지연 문제와 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운영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보건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가 스위스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한국 방문단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외국인 환자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충격은 교육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과 장크트 갈렌 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비결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스위스 발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특히 시민 의식과 사회 통합 방면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어 학습붐이 일어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취리히와 제네바의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수강 신청자가 10배로 늘어나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한국문화원에서도 문화행사 참가 신청이 폭증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스위스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관광업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한 에어한자 항공에서도 한국 항공사들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파장은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언론들도 스위스 고액 자산가들의 한국 극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선진 모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브뤼셀 본부에서 한국의 사회 통합 정책과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시스템과 다문화 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네요. 국제기구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도 인천공항의 운영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부 관료들과 기업 경영진들로 구성된 대규모 스위스 한국 방문단이 한국의 선진 시스템들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의 방문 결과 또한 유럽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 루카스는 정기적으로 인천공항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매니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매번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새롭게 떠오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진다고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승객들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인천공항 경유를 불편해하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인천공항을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승객들이 늘었으며 특히 유럽 승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에어한자 항공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의 서비스 매뉴얼을 연구해서 자체 서비스 개선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고령 승객과 장애인 승객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객관계 매니저 교육 과정에도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가 포함되었죠. 저 루카스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 승객들을 모실 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문화적 이해도 깊어져서 동양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그날의 스위스 승객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대표는 작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2주간 머물며 더 깊이 한국을 체험했고 돌아가신 후 보내준 편지에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다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카를 소장은 스위스의 연구소로 한국 의료진을 초청해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와 효율적 병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연구소와 연계된 병원의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에른스트 대표의 글로벌 관광 컨설팅 그룹에서는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도입하여 직원들의 친절도와 세심함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저에게 자랑했습니다. 다른 유럽 호텔들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의 훌륭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행 항공편에서 이분들의 소개로 여행 오는 승객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고객관계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 바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한국 옹호자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날 태풍으로 인한 비상 착륙은 저에게 인생을 바꾼 최고의 선물이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선진국은 사람을 우선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라는 깨달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어한자 고객관계 매니저 루카스 씨의 특별한 한국 경험담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과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이 스위스 VIP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답니다. 최첨단 인프라와 효율성 뒤에 숨겨진 한국인의 정과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라는 루카스 씨의 마지막 이야기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